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정착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 저는 조현승이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산업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근무를 하면서 벌써 22년이 됐네요. 뭐 여러 업무를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거는 이제 그 고령 친화 산업 쪽, 그래서 또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쪽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이 국책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업무를 하나만 하진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 또 거시경제 지표도 상당히 유심히 보고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이쪽 나름대로 제가 저 나름대로 느끼는 그 어떤 경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제 다듬어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게 이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왜 이제 그 소득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출산이 나타나는 거. 한 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만 불 넘어간 다음에 이게 좀 본격화됐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개도국에서는 뭐 개도국이건 선진국이건 가리지 않고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는 뭐 브라질 같은 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1.1명 조금 넘어요. 태국도 이제 아마 내후년쯤 가면은 0점대로 떨어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흔히 그냥 저 나라가 저출산이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너무 빠른 속도죠, 우리나라가.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빠른가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압축이에요. 성장도 압축으로 했고, 그러니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압축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빨리 나타나는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인구 감소 자체를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오히려 뭐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빡빡하게 살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죠.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부양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고 부양해야 될 그 고령 세대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이 가장 좀 그 어려운 점이라고 보죠. 그리고 뭐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가면은 수도권이야 버티겠지만 지방은 어떡하냐. 근데 지방 소멸을 사실 저는 좀 막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뭐 이거를 다 살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몇몇 행정구역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했다가 욕먹은 적도 몇 번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뭐 그러니까 리 단위 뭐 면 리 할 때 리 단위에서는 이게 인구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관공서를 다 배치하고 뭐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재정이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메가시티화하고 좀 버릴 때는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보면 웬만하면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몇 군데에.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은 시골의 어느 농촌에 가도 웬만하면 사람들, 그러니까 산악 지역 빼놓고는 웬만하면 사람이 다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당연히 불안하죠. 저도 보면서 저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게 조금 그 불안한 감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막을 수 있느냐 없냐를 봤을 때 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지방도 메가시티를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끼리 또 뭉쳐야 되는 거고요. 상당히 그 국토의 재편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정말로 쭉 감소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명도 안 남면서 빵 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싹 사라지고 이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어느 추세가 있으면 가다 꺾입니다. 내려가는 추세든 올라가는 추세든 꺾이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상당히 장기적이긴 한데
이게 출산율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고 인구가 고정되는 정도로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인구의 뭐 3분의 2일지 절반일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사는 건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더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공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것처럼 그렇게 치열한 경쟁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부양비 문제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뭐 연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굉장히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이게 참 쉽지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자체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방문을 해보고 실제로 그쪽에 인구정책과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치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해요. 근데 모 대학, 지방의 모 국립대학인데 이게 시내에 있던 걸 갖다가 갑자기 어디 논바닥에다가 옮겼어요. 그 옮기게 된 이유가 그 시내에서 너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이걸 시골 완전히 진짜 학교 앞에 편의점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뭐 하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PC방도 없고 그냥 논이에요. 거기다 옮겨놨는데 제가 봤더니 거기가 그 행정구역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거기다가 지어주고 거기다가 관공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아마 쭉 가다 보면 농촌에 갑자기 뭐 무슨 뭐 예술 공연할 수 있는 정말 무슨 예술의 전당 수준 그 정도 크기는 안 되지만 제가 규모는 작지만 정말 시설 좋은 것들이 논바닥에 땅땅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런 게 왜 저기 있지? 무슨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골에 멀리 떨어진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어주고 해야지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또 너무 이거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또 바라는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매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죠. 차라리 그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고 하면은 지방에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좀 즐길 거리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방 자체가 스스로 좀 그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라도 한 군데 모으고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좀 지방에서 이런 거죠. 지방에도 대도시들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광주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병원도 있고 괜찮은 병원이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나 응급시설 같은 거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큰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거점 병원들로다가 같이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병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참 문제니까 실제로 가보면은 그 지방의 중소도시의 의사들이 서울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연봉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람은 잘 못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 뭐 인력이 부족,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의사가 있어야지 지방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에서도 그 병원 그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좀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요거는 그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방의 거점 도시를 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지방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한다. 이러면은 더더욱 그 거점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또 아마 굉장히 그 반발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지방 사정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고 거기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된다면 근데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하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차선책을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유럽에서 뭐 그걸 통해서 효과를 거뒀다 그러는데 일단 그 이민자가 많습니다. 저도 그 인종 통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 어느 쪽인지 그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럽 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자선을 낳은 게 다는 아니지만 이민자가 상당히 많고 미혼모가 혼자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받아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 문제가 결국은 이민자 2세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얼마나 또 잘 적응을 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가족도 뭐 그분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근데 또 그 2세들이 컸을 때 사회에서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뭐 준비도 지금부터 빨리빨리 좀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민자들도 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도 더 늘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정착을 하면서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생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에 사회 진출을 했죠. 근데 한 2, 3년생 정도 남자 기준으로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70한 2년생, 3년생 정도가 대략 외환위기 때 졸업을 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고 그 전 세대가 오히려 60년대 후반 정도 세대가 가장 이제 좋은 시기에 졸업을 한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야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나중에 사회 진출한 이후에 자산 축적할 기회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20, 30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마 뭐 가장 잘 살던 시기죠.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에 자라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막상 졸업하니까 조금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더 가난한 것보다 이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빈부차 그러면은 나하고 옆 사람하고의 차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도 상대적 빈부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60년대생이나 70년대 초반생 같은 경우 70년대 중반도 뭐 외환위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20, 30대는 사실은 그렇게 막 못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요런 차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어쨌든 고령층이 지금 이제 뭐 저도 좀 있으면은 뭐 고령층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과거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고령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 30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령층 그러면 다들 힘없고 아프고 가난한 거였는 그런 그 이미지였는데 이제 지금은 고령층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또 20, 30대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들은 젊었을 때도 취업도 쉽게 하고 자산도 쉽게 만들었고 은퇴한 다음에도 잘 먹고 잘 노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세대 갈등으로도 좀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선 단카이 세대라는 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그 세대가 일본에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일본 그 버블 경제 시기에 사회의 주축 세력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연금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카이 세대가 너무나 미워 보이는 거죠. 근데 단카이 세대에서는 또 젊은 사람, 단카이 주니어 세대죠. 그 자식 세대를 보고서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느냐 이러죠.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좋은 일자리 이런 게 어딨냐. 아무데나 가가지고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거고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다. 부모님한테도 옛날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가서 무슨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집에 와서 캥거루 세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세대에서는 단카이 몬스터라고 불러요. 단카이 세대를. 저놈들 아주 옛날 세대 진짜 우리말로 하면 꼰대죠. 그러면서 정신력이나 강조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게 물론 언제든지 있었고 세대 갈등은 절대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뭐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계속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안 없어지는데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는 경제적인 형평이죠. 그러니까 그 연금을 특히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도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 포스트 베이비 부머 그래서 그 지금 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한 중후반까지 요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자산도 축적을 해놨는데 연금까지 꼬박꼬박 다 챙겨간다 그러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왜 먹여 살려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연금 자체가 그 세대들도 보면은 자기가 낸 거보다는 좀 더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의 이제 한 10대쯤 내려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자기가 낸 거랑 비슷한 정도 잘해요. 이렇게 받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런 불만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연금 개혁 문제도 좀 필요하고 이런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좀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 뭐 저는 제 세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저희 세대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잘 살게 된 거고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뭐 양보를 하고 또 20, 30대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늙을 테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죠. 이렇게 이게 서로 이러면서 다 타협해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화합하자 이거는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어찌됐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코인 팔러 나왔냐 이런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코인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뭐 나중에 다시 또 저 뒤쪽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고 기관 투자자가 있기는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전 세계 글로벌 그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다 이걸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각 나라의 연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정착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죠.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전처럼 비트코인 사가지고 팔자 고치는 건 어려워요. 예전에는 한 1,000만 원어치 샀으면 이게 지금 몇십억 돼 있고 이렇죠. 근데 앞으로는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걸 저는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고 있고 그게 노후 대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있는 코인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은 저는 그냥 잡코인이라고 보고. 근데 지금 현재 자리를 잡은 거, 이 화폐라는 게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 대면 알만한 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아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요. 흔히 말하는 밈 코인들 있죠. 그냥 갑자기 팍 뜨는 코인들. 저는 그런 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뜨면은 막 100배, 1000배 가기도 하니까 그냥 아주 소액으로다가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집어넣고서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 넣는다 그러면은 뭐 그 소액 저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부담 안 되는 정도 넣는다 그러면은 제가 말리지는 않고 그렇게 뭐 어리석은 투자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는 뭐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데 있죠. 많이 알려진 데다가 넣는 게 제일 그 뭐 좋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지난 몇 년 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작년에 2023년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의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5.21%.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워낙 편차가 크죠. 서울 및 수도권은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핵심 지역, 제일 비싼 지역은 내려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내려가기도 하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내려간 것 같지만 막상 살려고 보면 또 그런 매물이 잘 없어요.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려간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 쪽이 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요즘에 나오는 거 제가 몇 군데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부동산 매매가를 봤는데 올해도 조금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많은데 폭이 크진 않습니다. 한 1, 2% 정도 떨어지는데 다만 서울 및 수도권은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약간의 상승 정도 이렇게 보는 데가 많았고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는 2% 하락인데 서울은 1%만 하락이고 지방이 3% 하락.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별로 안 떨어진다. 서울이 아니라 참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렇고 아마 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서울은 오히려 올라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5%, 약간 하락인데 서울은 오히려 1%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방이 3% 하락으로 보고. 그 민간연구원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을 분명히 다르게 보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또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서 전체적인 거는 뭐 이렇게 내가 집을 산다 그럴 때 요걸 보고서 참고하기가 조금 쉽진 않고 그 지역을 봐야 되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진 않다 올해. 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다. 이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유가 뭐냐면은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작년 말에는 그랬어요. 올해 뭐 4번의 인하가 있을 거다, 뭐 5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도 2번쯤은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확실해졌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금리랑 크게 관련이 없이 다른 이유로도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융하고 부동산에서 금리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PF 부실의 악재가 이제 남아 있는데 PF 부실은 아까 제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는 지금 막 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만큼은 아닌데 통계를 찾아보면은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올해는 좀 예상이 되고 또 PF에서 근데 옥석이 가려질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아주 부실한 PF들은 이번에 좀 파산을 하고 그런 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뭐 도산하는 업체들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려지고 나면은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서 쭉 얘기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큰 흐름에서는 맞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다 맞춘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죠.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별 주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오를 거야. 이렇게까지 그거는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면은 아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올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 PF 문제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런 이제 그래서 침체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이게 좀 심화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도요. 재작년 정도에 많이 올랐죠. 재작년에 그때 많이 올랐었고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전히 고가인 데도 있지만 또 부동산 중에서 뭐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공실 많이 생기고 이랬듯이 또 부분적으로는 또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부동산이 도쿄 중심지는 지금 계속 오르는데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도 지금 현재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많이 올랐죠. 이 가계부채는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한번 어떻게 나왔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나오고 뭐 세계 최고고 막 나오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구조가 정부 부채는 상당히 낮은데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은 구조거든요.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지금. 근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40% 중반이에요, 지금. 이거 앞으로는 많이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왜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고령화라든지 앞으로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40% 중반이라 그랬잖아요. 일본은 236%, 유로가 93%, 미국이 117%, 싱가포르 16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막 4배, 5배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6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정도니까 정부 부채 비율은 낮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는 제가 IMF 기준 이게 가계 부채도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 IMF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100%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보면은 뭐 영국 같은 데나 이런 데 다 높다 그래도 한 70%, 80%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마 가장 높은 걸로 나오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6%였는데 2021년이 피크였습니다. 108.3%. 그랬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해서 이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2023년에는 101.1%, 그러니까 7.2%가 떨어진 거예요. 피크보다. 그리고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올 초에 이게 나왔죠. 가계부채 컨트롤을 추세적으로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봐요.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금융위에서. 그래가지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LTV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가계부채 하락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하락폭이. 영국이 1등이었고 우리나라가 2등이었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024년에 들어서도 3월 한 달 동안에만 4.9조가 또 감소를 했어요. 계속 감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계속 뭐 세계 최고 뭐 올라가고 있다까지 2023년, 그러니까 21년도에 뭐 또 올랐다 그러면서 막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꺾였다는 보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죠. 강하게. 와, 또 올랐어. 그러면 진짜 위험하네. 이거는 임팩트가 굉장히 센데 그 다음에 좀 잡혔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가계부채가 제가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각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요거를 한번 그때 한국은행에 계신 분하고 기재부에 있는 분하고 다 이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국제비교 자료가 없고 몇몇 나라하고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좋다는 건 아닌데 그게 뭐 안전하다 이 뜻은 아닌데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건전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내가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빌린 거는 100% 부채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적어도 이게 순자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부채가 아니에요.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건 굉장히 또 큰 부담이 되겠지만 집값이 유지된다거나 뭐 조금이라도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훨씬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생활비 막 급전 땡겨 쓰는 거랑 비교하면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그나마 건전성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LTV 비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성에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저는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계대출이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알려진 거는 이게 실제보다는 너무 크게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는 이제 금융위 쪽에서도 그렇고 뭐 충분히 이 정도는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추세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연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도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경제 낙관론하고 비관론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비관론이 조금 높아요. 뭐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자영업자들은 낙관론은 15%고 비관론은 47%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관적으로 봐요. 평균보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한 거의 30% 가까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자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요. OECD 평균이 17%니까.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OECD 내에서.
근데 지금은 OECD 평균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가 지금은 좀 더 어려워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하고 예, 그다음에 물가 이제 내수가 좀 침체된 게 있는데 그 내수 침체가 아무래도 고물가하고도 좀 영향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리고 금리 영향도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융자 그러니까 대출을 전혀 안 받고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대출을 좀 받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요소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인건비, 금리, 물가, 거기다가 내수 침체에다가 또 하나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자영업자한테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됐고 이거 저는 근데 이미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라는 거는 뭐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은 앞으로도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과거처럼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고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확실히 오르고 수익률이 좋은 데가 굉장히 더 예전보다 더 제한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이건 진짜 뭐 옛날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디든지 그냥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갖다 놓고서 동전을 쫙 뿌린 다음에 아무데나 사도 땅값은 올랐어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고 매력적인 장소가 또 제한적이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는 지방 쪽은 더더욱 그 폭이 좁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가상화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투자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이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코인을 사고 누가 언제쯤 돈이 얼마큼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저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런 제가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화폐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가상화폐는 앞으로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장난 같고 저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저걸 돈 주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은 차라리 좀 나은데 지폐가 정말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50,000원짜리 한번 해서 막 해가지고 먹으면 50,000원만큼 배가 부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그 50,000원짜리조차도 이제 잘 안 써요. 10,000원짜리도. 이제 대부분 소액도 체크카드나 뭐 아니면은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걸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돈도 이제 잘 안 써요. 단순히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거를 몰랐던 크레딧 카드라는 거를 몰랐던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한번 긁고 사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죠. 가상화폐라는 게. 근데 이 화폐가 처음에 시작된 것 자체는 이제 아주 원시시대 때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경제라는 게 돌기 시작 중세 때 뭐 이렇게 오되면 금화를 썼죠. 근데 금화나 은화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소액 결제가 일단 어렵고 이렇게 뭐 빵 하나 사 먹는데 이렇게 금가루 내서 사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금이라는 게 속이기가 쉬워요. 녹여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고 하고 이렇게 속이기가 쉽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쓰다가 굉장히 경제가 복잡해지고 금융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생기고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은행이 생기면서 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하게 된 거거든요. 각 은행마다 각각의 은행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10달러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달러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신용도가 낮은 조그만 은행에서 작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10달러하고 같이 교환이 되냐? 안 그렇거든요. 신용도가 낮은 데서 발행한 10달러짜리를 가져가서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 가서 교환해 달라고 그러면 9달러밖에 안 줘요. 그렇게 대충 환율이 그렇게 되겠죠. 제가 9달러라는 건 임의로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나라 내에서도 은행권마다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환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은행이 망하는 일도 생기고 이거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게 여러 가지 뭐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축약해서 쭉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다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그 나라를 믿고. 그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착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는 그럼 믿을 만하지 않냐. 자, 짐바브웨나 아르헨티나에서 발행하는 지폐. 이런 거 못 믿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미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 우리 한국,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 괜찮지 않냐. 괜찮았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화폐를 증발하면은 내 돈이 사라지진 않지만 조금 갉아먹는 거죠. 줄어들게 되죠. 실질 값어치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 딱 고정된 화폐를 갖다가 만들자. 실제로 정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화폐를 증발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를 근데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신뢰가 별로 없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이걸 진짜의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에 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정말로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폐가 처음에 쓰일 때 처음에는 저거였죠. 은행에다가 금본위제였죠. 금을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금의 양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 금으로다가 태환이 어려워지게 됐고, 그러니까 금 태환을 포기를 했죠. 지금은 금 태환을 하지 않으니까 금의 저장 가치라는 게 분명히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은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을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의 저장 가치가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거든요. 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광물에 비해서. 물론 금의 활용도가 있어요. 뭐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뭐 보석으로도 쓰일 수 있고 하지만 정말로 딱 그 가치 때문에 그 정도 값 차이가 나나요? 그건 아니라고요. 바로 저장 가치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만 앉아서 뭐 실물도 다 디지털화 시키고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카사쿠리아라는 회사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그 오피스텔 하나를 코인화해서 이제 판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이게 다양한 것들이 세상에 이제 실물이 디지털화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인이 발행되고 이게 실제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있죠. 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금은 팔려 그러면은요. 요거를 돈이 필요한데 한 반평만 띄어 팔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예, 하지만 이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코인으로 판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는 건 가능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시장들이 커질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디지털 화폐가 계속 이제 커져 나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거를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중앙은행하고 정부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통화 주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통화 정책도 못 쓰고 화폐 발행을 통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CBDC라 그래서 그러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범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고 지금 이더리움 ETF도 뭐 승인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태고요.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나라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홍콩도 승인을 했었고요. 그걸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 화폐의 디지털화라는 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이 리얼 월드 에셋들, 실제 실물 이 자산들이 디지털화돼서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금이 했던 역할을 뭐가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지금의 금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큰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투자 회사에서 얼마를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얘기들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코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여러 종류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뭐 AI하고 연결된 AI 코인 있고 텔레그램 코인, 뭐 RWA 코인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까지 뭐 백서를 뒤져보고 이러지는 못했고 저는 이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앞으로는 가상화폐가 점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지금이 그 과도기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게 시장에 딱 정착하고 나면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근데 안정되기 전에 그래서 뭐 미리 투자하면은 올라타면은 적어도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 한 5년 전에만 했으면은 그냥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땐 몰랐으니까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었고 제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관련된 보고서도 쓰고 했던 게 그 한참 후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 같은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 큰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게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화폐도 결국은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화폐 중에서 가장 먼저 신뢰를 얻은 게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건 답이 좀, 물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보고서 이건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누구나 다 서로 달리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나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어디까지나라고는 말은 못 하는데 제가 저도 이쪽을 이제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나 보는데 앞으로 한 5년 잡는다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좀 적게 보는 분이 한 서너 배? 많이 보는 분은 20배까지 말하는 분도 있고 10배까지 말하는 사람은 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몇 배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도 사실은 많이 못 샀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저는 또 겁나가지고 조금밖에 못 샀어요. 분할 매수하면서. 근데 어쨌든 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은 사람은 또 한 3배 정도는 그렇죠. 한 2, 3년 내에 3배? 이렇게는 제가 본 게 뭐 다는 아니니까 저도 뭐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분들 얘기하는 걸 쭉 봤는데 제가 본 걸로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작년 중반부터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근데 그래도 여전히 3%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고용도 한동안 안정적이었죠. 전 세계가 다 불황일 때 혼자만 경기가 좋고 고용이 안정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세계가 다 불황인 상태에서 혼자 좋은 듯한데 요즘에 보면은 또 약간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CP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 지수죠, 미국에서. 2022년 6월에는 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1%였는데 작년 이제 6월에 3%로 낮아진 이후로 여기서부터는 계속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그리고 또 고용도 굉장히 이제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요즘 보면은 또 약간은 좀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금리도 높은 상태죠, 미국이. 그런 상태인데 요즘에 얼마 전에 연준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현재는 고용이나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심지어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부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연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부, 이게 전체가 다는 아니고 일부는 금리 인상 얘기도 얼핏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더 오르면은, 물가가 더 오르면은 이제 금리 인상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진짜로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리 인하 시기가 지체가 되고 금리 인하 폭도 좀 더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금리 결정을 페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는 페드가 결정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하반기에 가서 제한적으로 아주 미세한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기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시작한 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였죠.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량이 2022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현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쭉 상승을 해가지고 2022년이 역대 최대입니다. 미중 무역량이. 23년에는 약간 감소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그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나머지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언론에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몇몇 산업에 작다는 게 뭐냐 산업의 범위가 딱 제한된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무역량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테무하고 알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테무하고 알리가 아주 요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알리바바나 뭐 테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귀에 많이 이렇게 들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싸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테무나 알리가 상당히 그 포션을 넓혀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했어요. 전 세계는 몰라도 적어도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알리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한동안 무섭게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은 싼데 너무 저가의 그 제품들을 이제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두 번 쓰면은 뭐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품들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메이저 플레이어로 들어온 거는 맞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부터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을 완전히 구축을 해낼 정도로까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자체가 중국과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심해진다 어쩐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략 산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유해한 거라든지 이제 지나치게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금지는 사실 좀 그건 무리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 전부 다 도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스럽게 나온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그러니까 특정한 우리나라의 그 특정 산업군을 위해서 전 국민이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사실은 좀 정책이 너무 급조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또 취소했죠, 지금. 취소를 했고, 예. 그래서 사실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건데 아마 그것보다 자체적으로 테무하고 알리에서 파는 것 중에서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저렇게까지 낮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테무하고 알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어떻게 이 가격으로 물건을 팔까 싶을 정도로 좀
의문이 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제가 직접 사보지는 않았고 써본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역시 그렇게 싼 거는 또 싼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죠, 한때. 막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만 몇몇 산업은 수혜를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배터리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이 전혀 손을 안 쓰고 있었다면은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을 이제 뺏어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레거시 부분, 그러니까 좀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충분히 앞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낸드나 뭐 이런 쪽에서도 중국이 많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 중국을 한번 견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시간을 번 겁니다. 근데 지금도 시간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 벌었다고 해서 여유 있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IRA 같은 경우 이제 만들어서 해외 우려기관을 지정을 하고 또 중국의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서 미국에서 팔 때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가 북미 시장으로는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략 산업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을 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다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죠, 배터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 가격 경쟁력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전기차가 많이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팔리는 이제 중국 전기차도 저도 자세하게 뭐 종류별로 다는 못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가격이 낮고 좀 경차 위주로 많이 팔리게 되는데 원래 일본에서는 경차가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된 거고 중국 전기차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처럼 이제 고급 전기차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전기차라는 게 뭐 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차부터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은 뭐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죠.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그런데 이제 좀 고가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가 그다지 이렇게 뭐 잘 팔리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일본에서 지금 많이 팔리는 건 아마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낮은 쪽, 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쪽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파는 거를 제한할 수는 없죠. 동참을 한다는 게 이제 미국 그 시장 안에 들어가는 그 일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그 통제를 받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일본 시장 내에서 그 정도 사는 걸 갖다가 그렇게 더군다나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하고는 또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서 전략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반도체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막 각 나라 간의 어떤 그 정보를 빼간다든지 이런 식의 산업은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에서 키가 되는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고 전기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차를 갖다 쓴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경기가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요즘에는 근원 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라는 건 뭐냐면은 원자재하고 농산물 같이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입니다. 요거는 한 2.4% 정도로 유로 지역이 2.9%, 그리고 미국이 2.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낮은 편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건 농산물 가격 때문이에요. 네,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고 얼마 전에 사과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물가가 높은 건데
요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과나 이런 과일 종류 어떠냐 그랬더니 올해 다시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데 올해 6월 이후에는 새로운 작물들 재배가 되면서 아마 농산물 가격이 조금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지금 높은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올 하반기 가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완화될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진 않더라도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 2% 초반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전망을 하기로는 대부분의 연구기관, 뭐 한국은행, KDI, 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보면은 2.1% 이렇게 하고 뭐 LG경제연구원이 1.8%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한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2.4%까지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 말에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회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나는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 물가 때문인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가 워낙 이제 생필품, 특히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성장을 주도하는 게 내수보다는 수출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경기 전망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상은 했던 건데 작년에도 이 수출 부분의 호조를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근데 그 호조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나 조선 쪽도 수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거는 체감을 아직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면은 이게 다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숫자로 보이는 거하고 체감하고 너무나 큰 격차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조금씩은 다가올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4%라는 게 과연 충분한 거냐. 우리가 느끼기에 경기가 이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고 이 정도는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지만 올해하고 내년도 수출 사이클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출 사이클을 전망할 때 보면은 상품 교체 시기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건 특히 내구재들 같은 경우는 대략 그게 처음에 나왔던 거랑 교체 사이클을 맞추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추정치가 맞습니다.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걸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힘들어도 가면서 조금씩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맞추는 거는 진짜 그거는 뭐 주식 가격 맞추는 것만큼이라 네, 어려운데 예,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근데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낮추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낮추더라도 그 정말 소폭이 될 테고 아무래도 전 세계가 지금 연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언제 낮출까. 거기에 따라서 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제 미국을 좀 보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PF요. 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금융위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잠깐 하고 왔는데 오늘 또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 PF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PF로 인한 그 건설 경기 위축이 상당히 심각할 거다. 특히 올해 뭐 많은 건설사가 도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PF 관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랑 통계를 쭉 찾아보면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PF를 정리하는 과정도 보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퍼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실한데 몇 군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크게 막 전체적인 산업 전체에 막 영향을 심각하게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제 금융위 쪽의 입장입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라는 거는 업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이게 번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완전히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거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PF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도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경제 위기로 발전한다든지 막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이 PF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은 상당히 늦어질 거다라는 점만큼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고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데 이게 우리가 일반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올해 내년 가면서 특히 올 하반기에 가서 물가가 이제 농산물 물가가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게 지표를 전망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은 완화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불경기가 조금 이제 그래도 요거를 거기서 약간씩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가 작년에 좀 안 좋았죠. 근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나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장비들,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도 그렇고 뭐 이제 몇 가지 그런데 교체 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그게 이제 주기를 서서히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년도가 피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8.8%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반도체는 32.4%.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이 워낙 침체긴 했어요,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가 적자를 크게 보기도 할 정도니까요. 자동차가 4.5%, 컴퓨터가 26.7%. 이 밖에도 뭐 석유화학, 뭐 조선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침체라고 했는데도 1,311억 달러 수출을 했고 이게 전체 수출의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를 하고 있고 이게 호황이 될 때는 이게 이제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도 그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반도체 무역은 흑자를 250억 달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작년에 적자가 날 때도 반도체 덕분에 조금 그 폭을 줄인 거죠. 당분간 이제 어쨌든 반도체 경기는 매우 좋을 겁니다. 2025년을 피크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이제 시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고 AI가 요새 아주 붐이잖아요. AI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어마어마하고 요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장은 이게 공급망이 딱 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에서는 TSMC에다가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AI 반도체는 이런 게 없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삼성전자도 물론 다른 데도 그렇죠. TSMC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그 수요가 또 한번 팡 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정상적인 이제 반도체 교체 주기로 봤을 때 피크인데 그 26년 7년 이후에도 그러면은 침체되느냐 꼭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앞으로도 이게 이제 굉장히 더 전망은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제 요거는 미중 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레거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레거시 분야라는 거는 뭐냐면은 좀 저가품 옛날 거. 요쪽 부분은 중국에서 자체적인 생산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이게 줄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 저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미국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이랑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업체들에서도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아니면 SK 하이닉스에서 그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크게 이제 제재는 안 하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아주 그 첨단 제품들 있죠. 요새 나오는 뭐 HBM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3나노 이하 뭐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보고 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거의 수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도 관대하게 그냥 관대하다기보다도 별로 신경은 안 쓰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가 그래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이제 좀 줄었었다가 올해는 다시 그 대중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업황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수급에 따라서 이게 변한 거지. 사실 그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중 수출이 왔다 갔다 한 거는 그 미중 갈등하고는 큰 그 상관은 없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뭐 경기 부양으로다가 많이 이제 업종이 좋아진 건 맞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맞기는 맞는데 다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올해가 그 14차 5개년 기획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데 이게 2021년부터 25년이니까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때 내세운 게 5% 성장이거든요.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전에 보면은 뭐 공동부유 뭐 이런 얘기하고 한 다음에 타락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약간 글쎄 저는 그런 표현이 제가 듣기에는 좀 이상한 표현인데 중국에서 그 타락한 자본주의적 성장이 아니라 중국식 고유의 이제 자본주의 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기보다도 중국식 성장을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제재를 한 게 사교육, 부동산,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 같은 뭐 소비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규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졌죠. 사실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가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를 했냐? 그때 제일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게 뭐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 항공 산업, 양자 기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중화학 옛날식 기준으로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왜 70년대에 중화학 공업 뭐 이러면서 정말 좀 폼나고 첨단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라든지 어떤 그 서민들이 뭐 이렇게 소비하면서 즐기는 이런 쪽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국가 주도의 대형 산업들이죠. 말하자면 첨단 산업들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기울였었는데 어쨌든 5개년 기획의 마지막 해다 보니까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부동산도 일단 살리자고 부동산에도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전처럼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할 정도 수준까지로 강하게 몰아붙이지는 않고 약간씩 정책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정말로 저 중국 경제에 뇌관을 건드렸다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도 그래도 위기는 간신히 넘어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복됐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여전히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작년 3월에도 지난 3월에도 약 0.53%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위기를 갖다가 진정은 시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난 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5.3%였는데 이거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통계라는 게 정말로 어디까지 이걸 100%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조금은 그래도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게 초반에는 하지만 중국도 여전히 근원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지방정부의 부채도 있고 또 부동산도 간신히 위기를 넘긴 거지 회복도 아닌 거고 또 내수는 여전히 못 살아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도 수출이 많이 회복이 되고 뭐 이렇기는 했는데 보니까 중국도 약간 수출 위주의 성장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성장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부양책이 좀 먹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 정도 부양책으로 요만큼 나왔으면은 굉장히 비급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좋죠. 이거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거고 요즘에 조금 침체인데 그 침체라고 하는 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된 정도니까 뭐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침을 계속 이제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그러니까 현재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수요처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돌입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둔화되는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인데 이걸 캐즘 구간이라 그러는데 이제 전기차가 이 캐즘 구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영국, 뭐 중국,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아주 대폭 축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데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전기라는 게 비싼 에너지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 거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둔화된다. 그리고 요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좀 그전처럼 빠른 성장세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이제 전기차도 그 선에 온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물론 2차 전지는 사용처가 많이 있습니다. 차 외에도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라고 부르죠. 여기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거 ESS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걸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보면은 뭐 전기차가 과거보다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지 이게 시장 자체가 작아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성장, 그전처럼 뭐 이렇게 가파른 성장은 아니더라도 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용도, 아까 말한 ESS 외에도 뭐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생길 겁니다. 이제 뭐 어떤 게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AI가 발달하다 보면 로봇도 아마 이쪽에서도 또 쓰임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양한 쪽에서 이게 이제 그 배터리는 계속 성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시장이 약간 둔화된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침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이제 막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크게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이제 뜻이니까 저도 뭐 그 이해는 하는데 이미 저는 세상의 흐름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 밖에 다른 가상 자산 쪽이 시장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게. 미국에서 허용을 했고, 물론 원래 미국이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빨리 하는 편이긴 하지만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었고요. 이미 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하는 중이고,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냥 가상자산 전체가 이게 성장을 하는 중이고, 이게 정착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지금은 상승 구간이거든요. 이미 다 올라가고 나면은 더 이상 잘 안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제 지금의 주식 시장처럼 좋을 때는 오르고 나쁠 때는 내려가고 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가 커지면서 또 쭉 성장은 하겠지만 그 스테디 스테이시 오는데, 지금 단계는 스테디 스테이시 오기 전에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빠르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ETF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STO도 허용을 해놓고 나서 지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고 하면서 이쪽 시장에 빨리 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융위 입장도 제가 뭐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되든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는 그 정부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그 얘기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이제 흐름은 이쪽으로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주식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특히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2차 전지 쪽에. 근데 그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빨리 털고 나오고 싶겠지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그쪽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좀 묻어두고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가 시장이 둔화가 되면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맞은 것도 있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라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배터리 업체들, 부품 업체들 이런 데들은 아마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